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초반 장마 강수량이 이미 평년 대비 3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폭풍우가 강타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탈리아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수술 직후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게 어깨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방암 환자 맞춤형 운동은 수술 후 몸 상태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영상을 보고 집에서 따라해도 재활 효과가 충분했습니다. 범의료계 회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휴진 대신 토론회를 택한 건데 기대 이하의 휴진 참여율과 내부 비판, 따가운 여론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친 가운데 올여름 초반 장마 강수량이 이미 평년 대비 3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국지성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된 중부지방은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한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정 무렵 레이더 영상에는 서울 주변으로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포착됐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으로 한 곳에 2시간 정도만 집중돼도 취약 지역에선 침수나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이동 속도가 빨라 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진 않았고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비바람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강하게 내린 곳이 많았는데 가평과 남양주 일부 지역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서울 도봉구에서도 78mm의 비가 관측됐습니다. 바람도 해안과 내륙에서 초속 30m 안팎으로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또 밤사이 수도권에 내린 평균 강수량도 40.8mm로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 제주 상간에는 700mm에 육박하는 장맛비가 내렸고 서귀포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역대급의 극한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그제까지 평균 강수량만 368.6mm로 이미 평년의 3배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7월 2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화요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국지성 호우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장맛비가 내리며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장마구름이 오래 정체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산사태 예비 경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피해 발생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산사태 예비 경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산사태 예비 경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사태 예비 경보는 올해부터 추가로 도입한 산사태 특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경보 2단계 사이에 한 단계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등에서 집중호우 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산림청에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산사태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변의 대피소가 어딘지 미리 알아두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올해 도입된 산사태 예비 경보는 산사태 경보 바로 전 단계로 사전 대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사태 예비 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강제 명령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앞에 AB 경보가 내려지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와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유럽에 폭풍우가 몰아쳐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수백 명이 대피했는데 이탈리아 남부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고 언덕의 폭포는 마을을 집어삼킬 듯 쏟아집니다. 급류에 휩쓸린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밤새 헬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폭우에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폐쇄되면서 고립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헬기를 동원한 구조작전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Tutta la notte. E acqua così, noi sono 25 anni, anche più, che veniamo sempre qui a passare tutta l'estate. 마을을 흐르던 강은 진흙탕 폭포로 변했고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을도 온통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고 스위스에서도 산사태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 독일 도르트문트에선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치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는 물바다로 변해 수백 명이 대피한 주말.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 도시에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I think it's 42 degrees. It's very, very, very hot. It's very hot.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지구촌 곳곳이 최악의 물난리와 동시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국 남서부에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농경지가 수몰되고 주민들이 갇혔다고 중국 국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피해가 집중된 구이저우성 첸둥난 мя오족 둥족 자치주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도로가 끊기고 주택과 건물들이 물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앞서 지난 29일 오후 홍수 비상대응 단계를 레벨 2로 격상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또 건물 안에 갇히거나 고립된 주민들의 구조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2주 넘게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하고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법의 발달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수술 이후 다양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이 어깨 불편인데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수술 직후 운동을 빨리 시작할수록 어깨 기능 회복 효과가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1위 유방암. 여성들에게는 대장암 갑상선암보다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조기 진단으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5년 생존율은 93.8%로 높은 편입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서 어깨가 무겁고 움직이기 불편한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체계적인 운동을 했을 때 수술 이후에 상체 근력과 어깨 움직임 제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를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수술 직후부터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6개월 뒤 85.7%가 수술 이전 수준으로 어깨 근력을 회복했고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회복 수준이 17.9%에 그쳤습니다. 즉 수술 직후 운동을 빨리 시작할수록 어깨 근력 회복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유방암 환자 맞춤형 운동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 후 몸 상태에 따라 단계별 재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배운 이 운동은 대각선 트위스트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가슴 근육을 풀어줍니다.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주먹 쥐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는 자세. 양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 복부로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5초간 힘을 주어 등을 벽에 붙이는 자세도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들은 주 2에서 3회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되 땀이 흥건하게 날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자세를 배운 뒤부터는 집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재활 효과가 충분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 수술 하루 뒤부터 운동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어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이 흐려져 쓰러진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식당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모두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다른 손님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했던 손님들, 알고 보니 한 명은 간호사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 갑자기 한 손을 옆으로 늘어뜨리더니 이내 고개를 푹 떨굽니다. 저혈당 쇼크 탓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겁니다. 저희 아버지시고요. 평소에 고혈압이랑 당뇨 질병이 있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아침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식사하던 연인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의식이 희미한 환자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환자를 식탁에 눕혀 숨을 쉬기 편하게 만들고 남자친구에게 설탕물을 떠먹이도록 했습니다. 이어 여성은 쓰러진 남성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다리를 계속 주무르며 신속하게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충북 청주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최지원 씨. 야간 근무 전 남자친구와 식당을 찾았던 최 씨는 환자의 신음을 듣고 몸이 절로 움직였다고 회상합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당뇨 환자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 마음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뿌듯해서 그날은 진짜 하루 종일 웃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발빠른 대응 덕에 환자는 뇌손상 없이 무사히 퇴원해 회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아들인 식당 사장은 아버지를 살린 최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밖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무료로 식사 드릴 수 있게 제가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용권을 받아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국민은 1:1 대면 상담을 8번 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7년까지 국민의 1%가량인 50만 명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자들은 상담센터 의뢰서 등 서류를 갖추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전국의 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새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1인 가구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상담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화하자 지난 2022년 8월부터 안부 확인이나 생활 여건 개선, 유품 정리 등의 시범 사업을 해왔습니다.
의료계가 오는 26일 의대 교수와 개원이, 봉직이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범의료계 회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참석하려면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의 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휴진을 재추진하던 의료계가 휴진 대신 토론회를 예고했는데요. 따가운 여론과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의료계는 다음 집단 행동으로 모든 직역 의사가 참여하는 의료계 대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토론회 날 집단 휴진까지 하기로 뜻을 모았던 의대 교수들도 휴진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무기한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철회한 점 등 따가운 여론과 실효성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휴진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환자한테도 이제 그 진료를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지금 필요한지 안 하는지 논의도 많이 했고요.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포했던 의사협회의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휴진은 곧 병원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 데다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독단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는 내부 비판과 반발도 동력 확보의 걸림돌입니다. 어렵게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에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집단행동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참석하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참석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의 실효성을 묻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과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의 R&D, 즉 연구개발 예산이 1년간 혼란만 남긴 채 결국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사업을 구조조정한 결과라면서도 과학계를 다독이는 데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10% 이상 삭감됐던 R&D 예산을 지난해 규모로 편성하면서도 복원이나 회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주요 R&D 예산의 14%를 몰아주는 등 질적인 변화가 이뤄졌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나눠먹기식 R&D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 10% 정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증액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계를 향한 유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연구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1년 전 윤 대통령은 R&D 관행과 예산 비효율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과학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예산안 규모 회복과 추가 지원책을 통한 과학계 다독이기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R&D 예비 타당성 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 증액과 함께 R&D 개혁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섣부른 예산 삭감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장기적이고 정교한 R&D 개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양자 컴퓨터, 가능성의 영역에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눈앞에 왔습니다. 1과 0이 공존하는 양자 비트, 즉 큐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컴퓨터 종류가 나뉘는데요.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원자 등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장점은 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건 IBM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주의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에서
전류 저항이 없는 물질, 초전도체로 큐비트를 만듭니다. 이 칩 안에는 127개의 큐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연산된 결과값을 초단파 형태로 이 127개의 통신선을 통해 전달합니다. 지난해 선보인 127큐비트 컴퓨터는 이미 30대 정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고 올해 안에 국내에도 한 대가 들어와 의료 연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는 133큐비트 칩을 3개 연결한 모듈 컴퓨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IBM 퀀텀은 유틸리티 스케일 단계, 즉 양자 유용성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그런 난제들, 분자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의 생존 시간이 길고 오류가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 자기장으로 이온의 상태를 직접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Ion trap technology uses what we call perfect qubits. They make millions of synthetic qubits, but because they're not perfect, they need to be cooled down, and it cost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a credible amount of power to actually make their qubits useful. So that's a big differentiator for trapped ions. Trapped ions are more efficient, higher coherence, great fidelity. 중성 원자 방식은 중성 상태의 원자를 빛의 압력을 이용한 광학 독집계로 포획해 큐비트로 사용합니다.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양자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성 원자를 활용한 논리적 큐비트 구조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Normally, if you make a quantum state larger, it's more prone to errors. If your error to begin with is sufficiently small, magically the opposite happens. Error correction is even possible theoretically. It's already amazing. But we are now entering in an era where actually experimentally this starts to be the case. 여기에 반도체 양자점, 점 결함 방식까지. 여명기의 고전 컴퓨터가 그랬듯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박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당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칭 메일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나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의 제목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일 주소도 국세청 도메인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아 구별이 쉽지 않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칭 메일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각종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정 신고나 탈세 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사칭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메일을 통해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킹 메일 대응 방안을 지속해 홍보하는 등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부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알리는 지난해 서울시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이 법인은 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제 쇼핑몰 운영은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안 한 테무의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무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노인을 구한 간호사의 훈훈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저혈당 쇼크는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의식불명과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위급 상황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주스같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당류를 먹이는 게 도움이 되지만 만약 의식이 없다면 질식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음료수를 먹이지 말고 119에 신고해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인 만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